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와 간호정책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국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보건복지부에는 간호 담당관이 폐지된 지 46년 만에 간호정책과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호사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OECD 국가 절반 수준, 그래서 제때 먹고 마시는 것조차 힘든 간호사 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간호사의 희생에 대한 칭송보다도 진정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스가 인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휘하검찰청에 의해 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은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일부 부적격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계 복귀 선언 이후 미국행에 나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국 인사들에게 백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만이라도 지원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신 편가르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을 선택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판사나 검사 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권력형 범죄 근절이라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외압을 행사해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엔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에 직접 전화를 걸고 수사 기록을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전해지자 외부인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기소 권고였습니다. 결국 수심위의 권고 이틀 만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습니다. 범죄 발생지를 대검찰청으로 보고 있는 데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소 당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도 선언한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검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검장의 거취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범죄지 관할과 재판 병합 문제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중앙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본인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된 겁니다. 당장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나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진 사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 면직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도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백을 강조하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소 전날까지는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 배제 징계 절차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박범계 장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박 장관이 어떤 최종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된 양아버지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3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 외에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살 난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 경찰은 구속 다음 날부터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학대 행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모두 3차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보다 최소 2주에서 3주 전에도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엉덩이와 가슴 등 몸 곳곳에서 생긴 시기가 다른 멍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에게 진료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옷을 벗겨서 신체를 확인해 봤더니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다리, 등 이제 온몸에 이제 멍이 다 들어 있었는데 경찰은 또 A씨가 친자녀 4명을 학대하지 않았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방임 혐의로 입건된 양어머니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건지 직접 학대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피해 아동의 입양을 주선한 안양시 입양기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양기관은 지난해 8월 피해 아동 입양 후 모두 3차례 가정조사를 벌였는데 지난해 10월 이후엔 전화와 이메일로만 상담하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불거졌습니다. 안양시청 또한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조준사격했다는 당시 공수부대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군의 오발로 희생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뒤엎을 유력한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광주 시민들은 옛 전남도청 앞에 모여 광주에 진입한 공수부대원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계엄군은 이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후 신군부 관계자들은 당시 총격은 시민군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뒤엎을 만한 유의미한 증언이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M60 기관총과 M1 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고 저격수까지 배치했다는 진술을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확보한 겁니다. 피해자들이 아닌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로 조준 사격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방문 정사를 시행하여 M60 기관총을 설치했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하여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시민군의 5인 사격으로 희생자가 들었다는 신군부 주장을 뒤집을 유력한 증거로 꼽힙니다. 그동안 당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등지에서 숨진 이들의 사망 원인이 시민군이 사용했던 카빈총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총상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이 일부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된 의혹으로 진실을 풀어가는데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조사위는 탄도학 전문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관련 진술 내용을 알리고 추가 정밀 분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조사를 비롯해 53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혐의는 또 오는 하반기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야기한 피해와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5.18 은폐 왜곡 조작 등에 관해서도 조사를 개시합니다. 또 지금까지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2만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2,000명 이상의 증언 확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검찰이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는 절차인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출범 넉 달 만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개혁이란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또 나옵니다. 박준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현직 지검장을 그것도 중앙지검장을 검사가 또 기소하는 거는 좀 뭐 처음 있는 일이겠죠, 당연히. 부장 검사 이상, 특히 검사장, 현직 검사장을 기소한 거는 처음이고요. 중앙지검장,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 검찰청입니다. 중앙지검장을 뭐 사실상 검찰청에서 서열상 두 번째 정도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검찰총장 다음인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래는 수원 안양지청에서 하던 사건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네. 수원에서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 수원 담당 팀장이 서울 파견 나와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파견 나와서 상사로 모시는 그렇죠. 사람을 기소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휘 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지검장이 결재권자고 그 결재권자를 기소한 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이 지검장은 수원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기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중간에서 뭐 연락하고 하는 거에 라인상에는 있었지만 아무런 힘을 쓴 게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과정이고 예. 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냐 행사하지 않았느냐, 뭐 전화 등등을 통해서 예. 그 얘기인데 일단 이성윤 지검장 입장은 대검의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대검 상황을 설명했지 뭐 예를 들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다르게 변경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심의나 등등 과정을 통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먼저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규현, 차규근 두 사람이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와 사건이 병합돼 그래서 버리나요?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가져간 거예요. 원래 안양지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 두 사건하고 병합시키기 위해서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하고요. 세 사람이 공동 피고인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권력을 남용해서 수사를 어떻게든 뭐 가로막든지 어떤 다른 행위를 했느냐는 이제 뭐 재판부에 넘기기로 하고, 네. 과연 이제 이 문제는 이 사건은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기소하려면 이제는 새로 생긴 공수처가 있으니까 공수처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직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수사심의에서도 이 얘기가 지금 좀 됐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위법적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에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의 수사 기소권은 공수처만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수처 설립이 돼 있죠.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 검사예요. 예. 검사죠. 검사를 기소를 지금 검찰이 한다? 이 공수처법 자체를 몰각시키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몰각이 정도가 아니고 위법적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적절한지가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크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물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수사한 것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만 심의하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공수처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기소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는 논의를 안 했나. 근데 한 가지가 지금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예.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에서 이 판단을 지금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두 개가 충돌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는 사실은
기소를 기다리는 게 사실 맞거든요. 공수처가 예. 기소하든지 아니면 검찰이 기소하고 싶어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한다? 그 부분은 좀 법에 좀 예. 반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인사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그렇죠. 건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죠. 백혜련 의원,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 정도 되면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요, 좀 너무 그 김학의 사건의 그 절차적인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건. 굉장히 예.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이게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또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복잡한 해석이긴 네. 합니다만은 실체적 정의와 진실적 정의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말로는 이성윤 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면 고민하게 되겠습니까? 애매하게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백혜련 뭐 간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세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기소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실체적하고 절차적 부분입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부분입니다. 예. 출국을 뭐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다시 예. 질문 던졌을 때 과연 이성윤 지검장을 죄를 물을 수 있느냐라고 갈 수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 최근에 다 무죄되고 있어요. 지금 그 몇 사건 빼고는 대부분 재판부에서 무죄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사건 올라갔을 때 유죄보다는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예. 안 나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직권남용이 적용되려면 밑에 사람이나 뭐 일을 네. 담당한 사람이 엄청난 압력을 느낄 정도의 뭔가 분명한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검에서 아니면 예. 부장검사가 밑에 검사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대부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지검장은 사태에 대한 얘기는 뭐 전혀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기 그래 때문에 보입니다. 그건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수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은 과연 뭐가 될 거냐? 아마도 검찰과 관련돼서 또는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뭔가 큰 사건이 1호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 교육감이 왜 옛날 해직 교사를 갖다 또 나름대로 채용하는 데 도움을 줬느냐 뭐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많이들 실망하는 눈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권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 외적에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내부에서도 1호 사건에 상징성을 많이 뒀습니다. 예. 그 상징성이란 국민적 기대감이겠죠.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면 검사나 판사나 사법기관의 어떤 그 수사, 기소를 공수처가 해달라는 뜻이지 예. 그것을 좀 해달라는 건데 의외로 지금 이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기소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감은 사건도 들여다보면 행정행위에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불법으로 해고됐다면 복직시키는 게 맞죠. 그 과정에서 만약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하자를 행정적으로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감상을 해서 했던 걸 갖고 공수처는 하는 거 없이 그냥 수사해서 뭘 한다? 또 자기들이 기소를 할 수 없는 것 이거 자체는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봐도 그냥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민주당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하고는 좀 정반대된 진보적인 교육감이고 어떤 정무적인 어떤 좀 스킬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하고 쭉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은 공수처한테 넘겨서 기소시켜야 되는 건데 검찰이 직접 하겠다고 말이 안 됩니다. 넘겼는데 예. 공수처는 자기네들이 기소권도 없는데 검찰로 줘야 될 것을 또 자기네가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고 그걸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공수처는 뭔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공수처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 1호 사건이 정말 상징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2호, 3호 사건도 이런 사건을 할 건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아요. 1호 사건은 조금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2호, 3호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이해할 부분이 있을 건데 예.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진행자가 지적한 것처럼 공수처가 이거 있는 게 맞나? 국민이 바랬던 공수처의 모습이 맞나? 이런 의문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검찰로서 상당한 변화의 어떤 갈림길에 있는 거고 공수처는 이제 처음 출범한 거라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건 어떻게든 이제 정리가 돼 나가야겠죠. 박 교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여당 내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적어도 1명 이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 특위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불사하겠다던 여당 의원과 야당 소속 위원장 사이 고성만 오가고 결론 없이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전화 한 통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기셨다고 이러시면 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후보 인준을 강행하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장관 후보 최소 2명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3명의 장관 후보자는 명확하게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많은 부적격 사유가 있다라고. 반면 민주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강경하지만 지도부는 속이 끓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일부는 후보자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고 더 이상 일방 통행 안 된다는 중진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는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1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밀어붙이기나 일방통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내 이 같은 요구에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모레까지 다양한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모레 오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사이 간담회에서도 청문 정국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꽉 막힌 청문 정국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 지지 모임을 출범시키고 새머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은 신구 당권 주자들 사이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전초 기지로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여하며 발기인만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현직 의원 30여 명도 참석했는데 이재명계 외에도 이해찬계, 박원순계 의원까지 합세했습니다.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각각 포럼을 띄우며 대선 새몰이를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 친문 진영에서 새어나오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 이 지사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다음 달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이 신구 갈등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초선급 주자들에게 날린 경험 부족 견제구에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비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런 얘기만 반복되면은 젊은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냐? 비전은 없냐? 이 전 최고위원이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권, 국민의힘은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선두를 유지하거나 탈환하기 위한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 후보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 3명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은 처리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의 임명 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건 같습니다. 네네. 그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해보겠다. 지금 이 월요일에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야당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오후 있었습니다. 여기 박병석도 국회의장도 중재를 하고 하지만 평행선을 그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뭐 교착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이 다시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보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선 시간을 끌어서 뭐 좋을 것은 없는 문제거든요. 어차피 지금 14일로 장관 3명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14일이 지나면 임명 강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번 주 안에 총리의 인준 동의안 표결까지 처리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야당이라도 몇 가지 밀고 왔는데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뭐 2명이든지 3명 전부 다든지 그거하고 총리 거하고 이렇게 맞바꾸면 몰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다? 그것도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용납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당의 전략입니다. 지금 1+3 지금 1+3을 그냥 묶어가지고 총리 인준 표결하려면 3명 중에 말씀하신 대로 3명이든 2명이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최소한 1명이든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하나 정도는 걸러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또 이제 심심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야당의 전략은 플랜 B까지도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총리 인준 표결을 여당 단독으로 하고 3명의 장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다. 그러면 비판의 거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정부 들어와서 29명도 모자라서 32명까지 임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느냐. 이거 봐라. 독선과 아집은 여전하고 재보선의 죽비를 맞고 정치 번쩍 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반성은 없다. 비판하기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철회해주면 야당의 이야기를 좀 들은 것이니까 교착 국면을 풀 수 있는 소통의 물꼬는 트이지만 강행하더라도 야당은 나쁠 것은 없다. 지금 속내는 아마 그런 셈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제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게 뭔가 비전과 자질과 능력 같은 걸 봐줘야지 흠결만 잡으려고 공격만 하다가 끝나고서 보고서를 채택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청문회라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야당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조금 그것보다는 자세를 낮춘 입장입니다.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결정은 없다. 그런 입장은 아니다. 다만 국회의 시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열흘 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나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흘 동안 뭔가 국회 입장을 정리하기를 청와대는 기다리고 있는데 정리는 아니고 이미 예단을 한 거죠. 임명 강행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둘러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 임명 강행하시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모레까지 뭔가 풀릴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재분배 카드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법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지금 법사위원장 줍시다 하는 얘기도 또 여당 내에서 나오거든요.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 측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내일도 결렬된다면 사실은 뭐 모레까지 새로운 돌파 국면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민초라고 있습니다. 더민초, 그렇죠?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그쪽에서는 1명 정도는 좀 이렇게 아웃시켜서 뭔가 이렇게 야당하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공간 같은 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죠. 좀. 저희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대해서 최소한 1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우리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는 그 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이거를 존중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의 의견은 뭐 특정인을 1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으로 모은 더민초의 입장으로는 1명 정도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누구는 해보니까 아니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그냥 적당히 어떻게 1명 골라서 그냥 넘깁시다 이렇게 그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워낙 많지만 이 81명 되는 이 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인 거죠. 지금 야당도 저렇게 나오고 야당과 협치도 해야 되겠고 또 국민들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저렇게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또 국민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자세를 낮추는 제스처를 요청드립니다. 하는 정도의 정무적 판단인데 이게 사실은 국회도 책임을 지려면 뭐 임혜숙 후보가 가장 문제다. 박준영 후보가 가장 문제다. 아니다. 노영우 후보가 가장 문제다. 뭔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인사권자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셋 중에 1명. 이거는 이제 그냥 고사에 나오는 읍참마속을 바라는 거죠. 하나 정도는 치는 모습을 보여서 내부에서도 자 국민 눈높이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낮춘다는 태도를 보여달라. 이런 정도의 건의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뭐 대통령이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실효성보다는 이건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회를 그 특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좀 별개로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모레 14일 날 민주당 대표 송 대표가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럼 뭐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또 비공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는 여지를 좀 두십시오.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송영길 대표가 바로 이제 당 대표로 등극하고 나서 자 법사위원장을 빼고 상임위원장 7개 정도는 야당에 넘기는 것도 한번 이제 감안해 보자. 근데 이때 내부에서 좀 비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원내 문제는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에게 여지를 주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다 안 되면 당대표가 뭔가 최종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당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자, 대통령에게 자 이제 당대표가 조금 국회 내에서는 여야 협치를 밀고 당길 수 있는 여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대통령께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국회 상황이 교착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더민초 얘기도 있고 하나 정도는 우리가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의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송 대표는 당과 청의 관계에서는 좀 당 중심으로 더 좀 갖고 오고 싶은 뭐 그런 얘기가 속내가 있을 것인데 만남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건 뭐 보면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민주당은 지금 대권 경쟁 때문에 당의 후보를 뽑는데 좀 연기하자는 얘기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아니 원칙대로 그 룰에 적힌 대로 다 하면 아무 일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냅니까?라고 하지만 남은 두 후보 대권 뭐 유력한 후보 두 후보를 따진다면 2명이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지도부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뉘앙스는 연기를 또 내심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유 연기가 없었던 일이 아니다. 과거에 당내에서 잘 얘기해서 왕왕 있었던 일이다. 이번에도 없으란 법은 없다. 라고 하는 자락을 깔고 하지만 그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허허허 하고 이제 분위기 좋게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연기하는 것도 괜찮다.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숙제는 또다시 송영길 대표에게 넘어갑니다. 송영길 대표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연기를 해도 당내부에서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 연기를 하지 않아도 비판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꼭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2달 연기하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다른 해보다
그렇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별다른 아주 큰 핫 이슈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 경쟁해야 되고 이미지 경쟁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야권하고 조응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뤄질 수도 있고 미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반반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 결정을 하는 순간 누구와 누구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죠. 비춰지기 때문에 아 그럼 당대표가 누구의 편을 드는구나 하는 것으로 내부가 쓸데없는 비생사정이 또 갈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예, 근데 국민의힘은 뭐 상당히 좀 뜨거워지면서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진 세력과 구 세력 사이의 네네. 어떤 격돌이 예상되고 또 조금씩 이제 파열음이 나오니까 상당히 흥미를 갖다 돋구고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주호영 오선 의원이 있고 이쪽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고 뭐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상당히 뭐 네. 치열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 비슷한 양상으로 당 바뀌긴 하지만 어제부터 복당을 강하게 요구하는 홍준표 의원하고 뭐 대권 주자잖아요. 예. 복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또 대권에 나갈 텐데 여기에 또 김웅초선 의원 당권에 도전했죠. 초선인데 두 사람의 설전과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최고하고 주호영 전 원내 설전이 닮은 꼴이에요. 예. 신구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산적인 물꼬로 가려면 서로 설전 말싸움이 감정적으로 격화되기보다는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자, 에베레스트 같은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건 그냥 이제 대포 한 장 걸치면서 아저씨들이나 하는 얘기고 흔히 말하면 젊은이들이 사장님이 저런 얘기하면 아유 꼰대 세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컨텐츠를 내놔라. 비전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자. 예. 그러니까 뭐 경험, 경륜 이런 이제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무엇으로 내년 대권 레이스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건지 당권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비전이 신세대에서도 나오고 구세대에서도 나와서 초선이면 초선대로 중진이면 중진대로 국민들이 듣기에 아 저런 이 시대의 정신, 예. 저런 이 보수 정당의 변화, 변혁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는 쪽이 물론 이게 당심의 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더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 건데 그렇게 결정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예. 현재의 논쟁은 신구 격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생산성을 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서로 그냥 신세대와 구세대가 등 돌리고 예. 서로 얼굴 마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정적 골로 흘러간다면 사실은 또 별 의미 없는 말싸움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1야당인 우리는 뭘 할 거냐, 또 수권 정당이 돼서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여기 흡족하겠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있는데 뭐 네.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장강의 뒷물결 앞물결 뭐 밀어내고 네. 이런 얘기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건 그건 또 아무 의미가 그래서 없는 거죠. 신세대의 도전이 비전을 보여라. 무슨 뭐 저 많이 했으니까 잘할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평가받자. 그러면 또 이제 신세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내놔야 할 텐데 예. 그들이 경륜이 부족한 만큼 참심성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마음을 꼭 짚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 비전과 컨텐츠 경쟁을 지켜보는 맛이 좀 쏠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다시 영남당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렇죠. 당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 이제 또 논란이 벌어지고 거기서 좋은 담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나이 얘기를 하면서 버럭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은 징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할 미래전략특별보좌관 특보로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내정됐습니다. 강 전 실장 오 시장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지난 2000년 오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20년 넘게 오 시장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에도 서울시의 홍보기획관과 정무조정실장을 지냈고요. 2011년 오 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할 때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를 떠났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기간에는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사실상 2인자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강 전 실장이 맡은 미래전략특보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제상 3급에 해당하는데요. 대외적인 위상은 부시장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정으로 강 전 실장의 과거 범죄 이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전실장은 서울시 양재동의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의 인허가 청탁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캠프에서 도와주는 것도 안 되느냐며 만약 공직을 맡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금 강철원이라는 분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바로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을 캠프의 비서실장 겸 정책실장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은 맞지만 정책실장은 아니고요. 네. 제 참모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만약에 내가 그 강천원이라는 제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됩니까? 주요 자치단체장들의 특보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경제특보에 위촉하려다 논란이 일자 철회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지난해 숨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최측근 인사도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출소 넉 달 만에 당시 전남지사로 당선된 이 의원의 정무특보로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람을 왜 그리 급하게 4개월 만에 정무특보로 임명했을까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12월에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송재봉 전 NGO 센터장을 소통특보에 내정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20대 유튜버를 8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메시지 비서로 채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라고 지칭하는 등 극우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시지 비서는 시장이 발표하는 연설문과 축사 등의 초안을 작성하고 검수를 담당하는데요. 서울시는 청년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새롭게 정비된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거래세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의 새로운 부동산 특위에서는 예상대로 규제 완화 쪽에 확실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재산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내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이자 세제 전문가인 오선 김진표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집값 폭등을 비롯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인정하고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거론됩니다. 보유세 고지서 발송일인 오는 6월 1일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무주택자나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당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이슈와 함께 민주당은 제2의 평택항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접힌 있다면서 어떤 게 안 접힌 저 아래? 민주당이 이처럼 부동산과 산업재해 같은 민생 과제를 적극적으로 챙기려 하는 것도 민심 위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절박함도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도심의 낡은 주거지를 개발하는 공공주택 복합개발 1호 사업지가 서울 은평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구와 부산 등 지방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근처 낡은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증산 4구역입니다. 이 일대 16만여 제곱미터는 지난 3월 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이 한 달 반 만에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후보지 발표 직후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었지만 찬성하는 주민이 빠르게 늘면서 4천여 가구 대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5년을 이게 묶여 있다가 재개발이 된 거라서 주민들이 지금 너무 기대가 크고요. 진행 속도도 5년 안에 입주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곳을 포함해 영등포 옛 신길 15구역 등 서울 지역 후보지 6곳이 주민 동의율 10%를 넘기며 1차 관문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대구와 부산에서도 공공사업 후보지 4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 물량을 포함하면 그간 이사 대책과 관련하여 약 21만 7천 호 규모 후보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대다수는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곳을 선정한 거여서 주민 의사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민간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발표된 물량이 모두 공급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수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낮춰가지고 공동 시행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도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역세권 반경을 500m로 확대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추가 혜택을 제시하며 주민 동의를 끌어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면서 환치기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이 외국인 등의 해외 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품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시황 중개업체와 거래소 관련 사이트 등은 24시간 내내 접속이 폭주하고 기축통화로 꼽히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시가총액도 요동 그 자체입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은 현재 약 42%, 석 달 전에 비해 무려 2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인 즉 알트코인의 비중과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몰리면서 투기성 단타에 집중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의 경우 현재 약 3,900달러, 1년 전 약 180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2,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한마디에 몸값을 키운 도지코인은 더 심합니다. 한 달 사이 국내 거래량이 15배나 증가했고 거래가도 1년 전에 비해 무려 15,000%나 폭등했습니다. 2030 청년 세대가 이른바 영급 비트로 코인 거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는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서 시스템 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과 알트코인으로 자금의 대거 이동 등은 거품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이 같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상승과 하락 사이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75% 정도 하락을 하고요. 신한과 우리, 농협 등 은행권은 가상화폐 관련 환치기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 등의 월간 해외 송금 한도 제한에 잇따라 나서는 등 가상화폐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고령층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원칙은 자율과 책임으로 영업 제한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합니다. 현행 거리두기보다 완화된 조치를 담고 있는 탓에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6월 말까지 우리가 보통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상의 어떤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급과 노령층에 대한 접종이 일단은 1차 접종까지 이제 완료가 되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돼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1차 접종률이 관건인데 현재까지 전체 인구 대비 7.2%로 370만 명에 못 미칩니다. 백신을 맞기 위한 사전 예약은 70살부터 74살 어르신이 46%, 65살부터 69살은 31%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연일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대한 어르신들께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족, 자녀분들의 또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파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도 시작됩니다. 30살 미만이라도 1차 접종을 했다면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2차 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됩니다. 2차 접종을 거부하더라도 11월 이후로 순위가 밀리진 않고 원하면 언제든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수송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분량이 국내에 도착하는 등 백신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수송 훈련은 온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하 25도에서 15도 사이 냉동고에 보관하던 백신을 해동하기 위해 냉장 창고로 옮기는 작업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트럭에 실려 군 특전사와 경찰의 호위 속에 지역 거점 창고로 이송됩니다. 여기서 다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을 위해 1톤 트럭에 옮겨 싣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창고를 거쳐 적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모더나 백신을 안정적으로 접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백신 수송 지원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mRNA 방식으로 애초 2분기부터 4천만 회분 도입이 예정됐지만 본격 국내 도입은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3만 5천 회분이 들어오기로 해 접종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보유량이 19만 회분밖에 안 돼 하루 접종량이 2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할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물량으로 같은 양이 상반기 내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양이지만 자체 도입 물량 723만 회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2차 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다음 달까지 차례로 들어오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백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를 별도로 언급해 논란인데요. 당장 백신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백신 외교를 자처하며 미국행에 나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에게 백신 지원을 요청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백신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쉽게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에 1,000만 명분을 우선 지원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지층을 의식한 듯 친정인 국민의힘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지만 명백한 편가르기에 정작 국민의힘도 난감한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누가 됐든 백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민관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백신 외교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 의원 몇 명이 나선다고 백신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못하니 우리가 가서 구해 오겠다는 말도 안 되는 관심 끌기로 국민들께 불안감만 조성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황교안 전 대표를 향해선 윤건영 의원이 나서 전직 총리라는 분이 자기 나라를 비난하는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을 확보하러 함께 가자는 제안에 민주당이 묵묵부답이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노력이 나쁘냐고 되물었지만 황 전 대표의 독자 노선에 대해선 공개적인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부장원 기자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 정치권에 코로나19 백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내처 부차관보를 만난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박진 최영두 의원이 백신 사절단이 돼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여야의 시각은 잠시 보신 대로 전혀 다릅니다. 절박한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백신을 구하러 간다라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예정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불안감 부추기지 마라라는 태도입니다. 자,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을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약한 물량은 1억 9,200만 회분입니다. 이걸 대충 절반 정도로 나누면 명수가 되는 거죠. 9,900만 명분 정도 됩니다. 도입 완료된 게 583만 회분,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 차례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백신이 이렇게 예정된 대로만 들어오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넉넉히 더 확보해 놓는 것도 좋고 정치권이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가별로 걱정이 되느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봤는데 매우 안전하다고 하는 대답이 문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맡고 있는 영국도 안전하다는 대답이 83%인데 우리는 세계 평균 11개 나라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55에서 34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백신을 못 믿는 쪽으로만 자꾸 쏠릴까? 그건 역시 정쟁과 언론의 확대보도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요새 이런 정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도대체 울산은 백신 접종률이 왜 이렇게 작냐라고 하는 건데 울산 인구 대비 전국 최하위다. 아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로 따지면 다르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요. 백신 접종자 비율이 전남이 1등, 전북이 2등하고 맨 꼴찌가 세종이고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울산입니다. 이거는 인구 대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 보겠습니다. 대개는 필수 인력과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먼저 맞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대상자 대비 1차 접종 비율을 보면 꼴찌였던 세종이 1등으로 올라오고요. 광주, 전남 다음에 울산이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네 번째로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역과 백신 접종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대북 정책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 사상 첫 여성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마친 직후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는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을 개편하면서 설립된 부처로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등 미국의 정보기관 15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런 DNI를 이끄는 헤인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는 미 정부 핵심 인물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헤인스 국장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방문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시찰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정보 수장이 가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이제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정보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니 북한에 이제 도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행위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남, 대미 담화 뒤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공식 접촉 제안에 일단은 호응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의 한 건물을 강타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으로 건물이 부서지고 주민들이 대피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돌로 빚어진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종교활동 제한과 정착촌 갈등이 불씨가 돼 지난 7일부터 알-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 간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다 결국 무력 충돌로 격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의 진압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300여 명이 다치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하마스군 지휘관과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28명이며 15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켓포 공격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도 2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회의를 한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הסיכום של הישיבה הוא להגביר עוד יותר גם את עוצמת התקיפות וגם את קצב התקיפות.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노선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점령한 이후 3차례의 전쟁과 수많은 교전을 벌여온 양측의 항전 의지가 워낙 강해 군사 충돌을 끝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인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희생됐는데요. 총격범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한인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총격범 애런 롱을 기소했습니다. 22살의 백인 남성 롱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총기 소지, 국내 테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롱은 지난해 3월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을 숨지게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피해자가 모두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이 애틀랜타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 별도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파니 윌리스 폴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along with my staff, have made a determination that this office will seek the death penalty. 다만 재판에서 바로 증오범죄 부분이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아주의 관련법은 독립적으로 증오범죄만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뒤에 추가적으로 증오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 전역에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아시아계가 힘을 합쳐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It can be happen, you and you, anybody. And all the media people telling me his sickness, but I don't think it's not sickness. We need to stop here anti-Asian hate crime. 또 이를 계기로 연방 상원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을 처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인사청문회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국 9330님이 여야 할 것 없이 대권과 당권 경쟁뿐입니다. 민생 법안들과 곳곳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도 봐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8735님, 진정 대한민국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춰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직 후보자들은 없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 걱정해 주셨네요. 2813님, 변이 바이러스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려스럽고 걱정되는데 종식의 길은 참 보이지 않네요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무척 더우셨죠. 평년보다 3도, 4도가량 웃돌면서 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빨리 내려가니까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